코로나 사태가 사실 그렇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감염병과 도시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도시 공간 구조라고 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인간이 전염병에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역사다. 건조한 기후대 왜 최초의 문명이 몇천 년 앞서서 발생을 했을까? 전염병에 강한 지역이라서 그래요. 1세기 때 상수도를 로마가 만들었고요. 18세기에 파리가 하수도를 만들었고 20세기에 지하철을 만드는 도시가 있었죠. 21세기라면 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가 전 세계 항공망의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교통수단이 발달을 하게 되면 공간이 압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역사를 보면은 이 공간이 압축되면 전염병의 위기가 커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14세기 보면은 말이라는 교통수단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흑사병이 몽골 제국에서부터 유럽까지 전파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21세기에는 비행기가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급변하게 변하는 시대에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바뀔 것들은 공간 구조가 바뀌면서 점차적으로 그 사회 내에서의 권력의 구조가 바뀌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종교가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과거에 보면은 종교는 항상 공간 구조하고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시선을 집중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보시는 것 같은 지구라트라는 신전을 만들어서 꼭대기에 제사장이 서 있으면 많은 사람이 쳐다보고 시선을 집중받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매스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이 시선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죠. 일반인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봐 주기를 바라고 팔로워들이 많을수록 인플루언서가 되는 그런 사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보시면은 항상 한 방향을 바라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의자를 앞쪽을 바라보게 해놓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자리에서도 권력자는 저죠. 자석 빛이가 다 저를 향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시간에 한 장소에 사람들을 모아놨을 때 권력이 집중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긴 의자를 보통 놓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양쪽 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나갈 수 있지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못 나갑니다. 그래서 한 8명 정도 밖에 못 나가요. 그 사람들이 다 앞을 쳐다봐야 되는 거죠. 보시면은 신천지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나갈 사람이 오갈 수 있는 복도가 안 보입니다. 일단 시작하면은 끝을 볼 때까지 나올 수가 없이 한 방향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구조를 만들 수 없었던 그런 이슬람 같은 유목민족들은 시간과 장소와 이걸 맞춰서 한 장소에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신에 한 시간대에 같은 공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정도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게끔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공간 체계를 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구조라는 거가 사실 종교에서의 공간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과거에도 보면 흑사병 같은 게 있었을 때 중세 시대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방향을 바라보게 하면서 권력 구조를 만드는 게 학교입니다. 학교가 아주 대표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의자에 앉혀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한 장소에 모이게 해서 한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학교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3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 전달, 두 번째는 애를 봐주는 타가소 기능을 하고요. 세 번째는 같은 또래들끼리 사회를 조직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은 지식 전달하는 방법이 온라인 수업으로 다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1타 강사분 한 분이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의 수학을 다 가르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의 역할이 단순하게 지식 전달 이상의 뭔가 다른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새롭게 교사의 역할이 정의될 필요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정 수업들을 온라인으로 집에서 혹은 다른 데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면은 학교 시설도 그렇게 많은 양의 교실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비어있게 되는 이런 빈 교실들은 안 그래도 줄어드는 학생 수 때문에 많이 생겼죠. 그것들은 부숴서 테라스를 만들고 아이들이 밖에 자연에 나가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리모델링하는 사업들이 필요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 학교, 집, 회사 이 3개는 항상 삼각구도입니다. 보통 직장을 가지신 분이 결혼해서 집 사고 그 사람들이 애를 낳은 다음에 애를 학교에 보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회사와 집은 항상 변해왔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뭐 시간당으로 오피스를 빌릴 수 있는 위워크 같은 것들도 생겨났고요. 요즘에 집들도 일주일 동안 제주도에 집을 빌려서 뭐 일주일 살아보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회사와 집은 상당히 유연하게 바뀌어 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노매딕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막던 것이 학교예요. 학교는 항상 한 곳에 아침에 꼭 등교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저것이 꼭 우리의 발목을 잡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학교도 해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기존에 있었던 집과
그 회사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노매딕한, 그리고 우리가 유목민처럼 살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늘어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교가 좀 더 해체돼서 위성학교가 생길 가능성도 있죠. 선생님들이 한 학교에, 초등학교에 교무실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새틀라이트 학교들 분산돼서 가 있고 수업을 아이들이 다른 데서 듣고 와서 질문만 하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이들의 뭐 놀이 공간이라든지 혹은 뭐 사회 조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화와 토론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한 장소에 한 시간에 모여야 된다는 학교가 좀 바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4일 정도는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3일 정도는 아버지도 재택근무를 하고 아이도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다면은 3일 정도는 지방에 가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상당히 부유층에서만 시작이 되는 일이겠지만은 자동차도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는 맨 처음에는 부자들의 전유물로 장난감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산층의 필수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약간 사고방식을 바꿀 필요도 있어요. 뭐 지방 균형 발전 같은 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데, 사람이 항상 거주지 중심으로 우리가 주민등록지 주소지가 어디냐로 사람들이 인구 분포를 봤다면은, 지금은 사실 더 필요한 거는 이 사람이 어느 장소 어느 도시에서 몇 시간을 보내느냐, 한 사람을 하나의 주민등록지로 규격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흘 정도는 서울의 강남구에 살지만은 3일 정도는 뭐 전라도 고성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창에서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 우리가 한 사람의 소비를 분산시켜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거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주거는 지금 보시는 중산층의 평면도입니다. 중산층 아파트의 모습이죠. 보통 30평형대 아파트인데 이게 1970년대쯤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하게 구상이 된 겁니다. 그 당시의 라이프 스타일은 대도시에 이사를 가면서 대가족제에서 핵가족제도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3대가 사는 집이 아니고 2대가 사는, 부모와 자식 세대만 사는 그런 삶이 되고,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샤워를 하고, 이제 그게 우리가 바뀐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거에 적합하게 디자인되어 있던 라이프 스타일이었는데, 사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많이 생겼죠. 보셨던 이 앞에 보신 이 평면도는 사실상 주중에 낮 시간에는 아이들은 다 학교에 가고요. 일하시는 어른은 다 직장에 간 상태에서 저녁 시간과 주말에만 시간을 보내는데 적합한 평면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온통 다 집에 모여 있게 되면은 실제로 집에서 사용하는, 수용해야 되는 어떤 프로그램의 용량이 한 155% 정도 용량이 증가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대한 어떤 욕구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좀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점점 하나의 주거의 사이즈는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야외 공간의 필요성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싱가포르과 오른쪽은 밀라노에 지어진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바깥에 나무를 심을 수 있을 정도의 정원 테라스가 만들어져 있는 게 이런 아파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제공하는 야외 공간들이 있습니다. 공원도 있고 산도 있고 많은데요. 그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퍼블릭 스페이스라는 게 문제예요. 다 공적인 공간이죠. 우리가 속옷바람으로 나가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은 전무한 상태에 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려면은 이런 테라스 같은 공간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설계한 뭐 아파트 모습인데, 이거는 테라스가 3m 정도 폭으로 돼 있고 나무도 심을 수 있지만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실내 면적을 희생해야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중산층은 살 수 있는 집은 아니고요, 엄청난 초고가의 빌라들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발코니 확장법이라는 게 나와서 현재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실내 공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보면은 테라스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폐율 계산하는 방식이라든지 용적률 계산 방식 같은 건축 법규에 약간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많은 공급자들이 테라스를 만드는 게 이익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시장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책정 방식도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야외 테라스를 만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만들어봤자 분양 면적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모든 부동산 가격은 다 실내 면적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외 전용 가능한 그런 공간들은 분양 면적이 포함시켜서 판매할 수 있게 한다면은 많은 업체들이 만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뭐 방수공사도 어렵고 공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제대로 안 만들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2.4m 천정고의 아파트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해결하려면은 면적 중심보다는 최적 중심으로 우리가 가격 책정 방식도 한번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스레인지도 점점 커졌고요. 냉장고도 커졌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술은 발전하기 때문에 저만 하더라도 어렸을 적 운동화 한 켤레로 살았던 사람이 지금은 여러 개의 신발을 갖고 있거든요. 소유물이 늘어나고 사이즈는 커져요. 근데 바뀌지 않는 것은 아파트 평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0년대 지어진 아파트에 생활하면은 상당히 불편해요. 부엌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를 플렉서블하게 바꾸려면 사실은 벽식 구조로 만들어지는 우리의 집합 주거 방식을 기둥식 구조로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운운하지만은 앞으로 10년 혹은 30년 뒤에는 계속해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거고요. 그럴 때마다 벽식 구조로 되어 있는 집들은 계속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친환경적이지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기둥 구조로 바꾸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변하지 않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을 잘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이번에 보시면은 신천지와 이태원과 뭐 클럽 사태가 있었고요. 학원 문제도, 학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학교는 문을 닫아도 엄마들이 계속 학원은 보냈잖아요. 이런 사태들이 있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다 권력과 섹스와 자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전자를 더 많이 후대에 보내겠다는 인간의 본능은 몇십만 년 진화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것하고 반대돼요. 많은 코로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미래를 예측할 때 꼭 빠뜨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젊은이들의 본능이에요. 대부분 다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애 낳고 다 결혼해서 이미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20대 시절에 잊어먹으신 것 같은데 이 젊은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목숨을 걸고 모입니다.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피지컬 컨택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본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세상의 미래를 예측하기 불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정보가 유통되지만은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보이지 않는 인터넷이 더 시장이 훨씬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인간의 본능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 볼 수 있어요. 도시하고 전염병은 뭐 이게 새로운 얘기 같지만은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사실 그렇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항상 감염병과 도시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문화를 보시면 최초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예요. 둘 다 건조 기후대입니다. 특이하죠. 건조한 기후대 왜 최초의 문명이 몇천 년 앞서서 발생을 했을까? 이유는 전염병에 강한 지역이라서 그래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박테리아 증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바이러스 감염의 전파라든지 이런 데서 좀 유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 우리가 위생 상태를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었을 때에는 그럴 때에는 이런 건조 기후대 문명이 발생하고 도시가 만들어지기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이 한 37.5도, 42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점점 그러면은 로마 시대 때는 아퀴덕트라는 상수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도시를 만들었죠. 파리 같은 이런 대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수도라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에 강한 도시를 만들 수 있었고요. 그래서 부자들이 파리로 이사 오고 그 부자들에게 그림을 팔기 위해서 화가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문화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사회 도시 공간 구조라고 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인간이 전염병에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18세기 이후에는 거의 백신에 의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았죠.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전염병을 이겼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1000만 명의 도시를 만들 수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1000만 명의 도시는 상수도 하수도 시스템과 백신에 의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1000만 개의 도시가 약 한 28개가 있고요. 대도시는 뭐 460개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보면은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뛰어난 뇌의 어떤 지능을 가지는 이유는 뇌에 1000억 개 정도의 뉴런이 있는데 그 중에 신경끼리 연결된 게 한 100조 개 정도의 시냅스가 있다 얘기를 해요. 서로 병렬로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지능이 높아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인류가 계속해서 도시를 만들고 큰 고밀화된 도시를 만들었던 사회가 세상을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이곳에 시냅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베이터와 철근 콘크리트라는 걸 통해서 고층 건물을 만들고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함으로 인해서 시냅스의 총량을 늘린 거죠. 그러다가 한계에 다다랐다가 20세기 후반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에 빅뱅을 이루므로 인해서 또 다른 시냅스를 만들어낸 겁니다. 현재 사회는 어찌 보면은 온라인 시냅스, 인터넷상에서의 온라인 시냅스죠, 접촉. 그 다음에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시냅스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총합으로 도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 것 하나는 지난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시냅스 총량은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겁니다. 기원전 3500년에 우르크에 인구 5000명 정도의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21세기에 1000만 명의 도시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시냅스의 양은 늘어났다.
그런 큰 경향은 제가 볼 때는 웬만해서는 바뀌기 힘든 큰 변화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 안에 약간의 부침은 있겠으나 큰 방향성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후가 도시 해체될 것이냐,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상 통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손잡는 데이트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집 앞에 찾아가고 손잡고 구애하는 사람이 전화만 하는 사람보다는 그 여자친구와 사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모든 기회의 면에서 봤을 때 온라인 기회와 오프라인 기회를 동시에 가진 사람들이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온라인화 될 거라는 데에서는 저는 좀 약간 부정적이다 볼 수 있어요. 인간이 모여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보시면은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요.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압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더 모여서 공통의 종교를 믿고, 그 유발 하라리 교수가 한 얘기죠. 공통의 이야기를 믿어서 집단의 크기를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에서 이탈될 때 생존 확률은 떨어지고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이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들을 먹죠. 치즈나 홍어나 된장 이런 것들을 먹어서 자기의 어떤 강한 유대감을 만들려고 합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더라도 중독성이 강한 게임은 롤 같은 게임이에요. 5명이 같이 하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의식들은 항상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이려고 하는 경향들은 남아있을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필요한 것은 뭐냐? 제가 볼 때 이번에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받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가 준 선물이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의 추억을 가진 거예요. 이게 뭐냐? 과거에는 우리가 쉴 때 돈 많은 사람들은 스타벅스에 가서 5,000원 내고 커피를 마시고, 돈 없는 사람은 뭐 1,500 내고 백다방을 갔다면은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가는 공간이 달랐어요. 지금은 갈 수 있는 공간이 다 이런 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의 추억을 만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공통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재구성할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도시는 주거가 50%, 상업이 3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가 상업이 온라인이 앞으로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상에서 상업 오피스라든지 이런 상점의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 부분이 주거로 다시 재편되고 다른 공간 구조로 다시 바뀔 거예요. 그 도시 공간을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보통 뭐 드론을 뭐 대체할 것이라는데 저는 다 헛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시끄러워서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번 뛰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엄청 시끄럽습니다. 이 많은 물류를 다 이거 드론으로 한다면은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심리학자들도 보통 하늘에 떠서 날아다니는 건 심리적 불안을 만든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아니다. 저는 정말 제가 장담컨대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뭐 엔타이 노이즈 기술로 뭐 어떻게 해서 호흡을 없앴다. 바람 때문에 안 될 거예요. 먼지가 날려가지고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들은 좀 다른 방식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힌트 하나가 토요타가 자동차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한 것 중에 오븐시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아이디어에서 제일 저는 핵심적이라고 보는 건 뭐냐면은 지하에 자율주행 로봇만 다니는 물류 터널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다니는 터널이 아니기 때문에 천정고도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낮은 공사비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보시면 전선 같은 것들도 다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 지중화됩니다. 기술은 발달하면 눈에 안 보이게 돼요. 하수도도 지하로 숨었죠. 상수도 라인도 지하로 숨었고요. 심지어 핸드폰 키보드도 화면 속으로 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길바닥으로 다니는 게 택배 자동차들이에요. 좀 전에 우리가 새벽 배송을 말씀드렸는데, 새벽 배송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효율적인 이유는 밤 시간 동안에 도로가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실 오버나잇 딜리버리가 효율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도시는 오버나잇 딜리버리가 되고요. 어떤 도시는 내가 지금 주문하면 30분 내에 오는 도시가 있다고 칩시다. 어느 도시가 경쟁력이 있겠어요? 어느 도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자본들이 모이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하로 물류를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세기 때 상수도를 로마가 만들었고요. 18세기에 파리가 하수도를 만들었고, 20세기에 지하철을 만드는 도시가 있었죠. 다 세계를 리드했던 도시입니다. 21세기라면은 저는 자율주행이 다니는 그런 로봇 물류 터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상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되기는 앞으로 한참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하고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 소재 문제에 있어서 좀 풀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효율성이 어떠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배달앱을 시켜서 먹으면은 일단 피자 하나 시키면은 161km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배달하는 오토바이랑 사람까지 해서. 근데 자율주행 로봇이면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상에 이렇게 많은 도로들이 사실 물류차로 꽉 차는 그런 세상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로에 저랑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길 건너편 쪽 사람과 소통이 더 줄어듭니다. 대신에 그 물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대로 사라진다면 오히려 지상에 공원이 만들어지면서 공통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또 사회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건축을 바꾸는 가장 큰 요소는 전염병과 기후였습니다. 지난 만년의 역사를 봤을 때. 근데 지금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존을 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인간을 그렇게 착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인간과 동맹하기보다는 기계와 동맹을 해서 다른 사람을 압도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런 얘기가 있죠.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소셜 믹스가 잘 되고 효율적이고 전 세계의 창의적인 에너지를 우리 도시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